네, 안녕하십니까. 맥스페어 박성훈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제네시스 G80 3세대 신형 모델을 시상을 시작했고요.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세타3 2.5 터보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G80이 아닌 동생 모델이죠. G70에 세타3가 아닌 바로 직전 모델 세타2 2.0 터보를 몰고 있는 오너로서 지금 현재 이 세타3 2.5 터보가 어떤 맛을 전해줄지 너무 궁금하고 아주 자세하게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G80은 제가 기준을 당연히 높일 수밖에 없고요. 고급 브랜드의 고가의 차량이고 경쟁 모델도 당연히 E클래스나 5시리즈 또는 A6 같은 모델들을 경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지금 이 차를 시승함에 있어서 독일 3사 정도의 또는 6천만원대 정도의 차량의 가격의 기준에 맞춰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기량이 2.5로 늘어났고요. 배기량이 500cc 늘어나면서 출력도 255마력 정도에서 지금 304마력으로 약 50마력 정도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엔진 설명에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세타3 엔진은 출력을 올린 만큼 어떤 고성능이나 300마력 오버 어떤 고출력 이런 느낌보다는 효율에 훨씬 더 집중한 좀 부들부들한 엔진이 이 설계의 방향이긴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 세타3 엔진은 당연히 롱 스트로크로서 좀 이 출력보다는 약간 연비에 조금 더 치중한 엔진이라는 걸 알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타3 엔진의 리스폰스 한 번만 먼저 볼게요. 지금 제 발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풀악셀을 쳐볼게요. 풀악셀 엄청 반응이 좀 둔하게, 이 스로틀 바디의 세팅이 아무래도 아버님들을 좀 생각한 건지 밟는 즉시 나가진 않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출력은 304마력으로 많이 올라서 뭔가 이 305버인 만큼 약간 스포티한 맛이 엔진에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 스로틀 바디의 반응 속도가 다소 마일드한 다소 약 60대 내지는 70대 우리 아버님 분들을 겨냥한 이 스로틀 바디 세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300마력이니까 저도 기존에 지금 세타2 엔진 250마력짜리를 타고 있는 오너로서 풀악셀을 비볐을 때 느껴주는 맛이 어떠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악셀을 쭉 밟아보면 제가 기아를 내려볼게요. 페들로 기아를 쭉 내리고 지금 2단까지 내려서 5,500 RPM인데 약 5k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입니다. 이게 쭉 밀어져서 이 속도가 상승하는 것 자체는 300마력, 지금 공차 중량 1800km에 300마력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긴 한데, 근데 전해주는 맛이 상당히 좀 마일드해요. 304마력이라고는 하지만 자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맛이 좋게 말하면 좀 고급지고요, 나쁘게 말하면 300마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중후하게 밀어준다, 이거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게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계기판이 상승하는 속도는 300마력 정도가 맞는 것 같지만 운전자한테 느껴지는 감각적인 거는 마일드하다, 부드럽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세타3 2.5 터보 엔진의 고회전 질감 한번 볼 텐데요. 제가 페들로 쭉 낮춰서 2단까지 낮췄고요. 2단에서 5000 RPM 4기통 엔진인데 이 정도의 회전 질감이라면 4기통으로서 그냥 평범한 점수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세타3 2.5 엔진이 저희가 그랜저나 K7을 통해서 자연흡기로 먼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자연흡기 엔진일 때는 고회전 질감이 마치 6기통의 버금간만큼 상당히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터보가 장착되면서 이 고회전 질감이 조금은 하락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또 그랜저나 K7보다는 충분히 고가의 차량이고 독일 모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만큼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거친 정도라고 하면 저는 중간 점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어제 이 2.5 가솔린 터보 엔진의 회전 질감이 중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나가서 와인딩 로드에서 계속 고RPM을 좀 많이 써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수입 4기통과 견조도 그리고 가격 대비 이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이 세타3 4기통 터보 엔진은 이 정도면 고회전 질감이
부드럽다, 장점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세타3 터보 엔진은 당연히 이 가솔린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높은 토크, 이 45 토크가 낮은 RPM부터 쭉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G80 자연흡기 3.3이나 3.8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운전이 편할 수밖에 없고요. 이 3.8이라고 해봐야 최대 토크가 40 정도 되는 게 5000rpm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실용 구간에서는 뭐 한 1000rpm, 2000rpm에서는 40이 아니라 한 15, 20밖에 안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이 2.5 세타3 엔진은 터보 엔진이 장착되면서 뭐 한 1400부터 4000rpm까지 실용 구간에서는 플랫하게 45 토크라는 풍부한 이 토크를 뿜어주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처럼 편안하게 낮은 RPM으로 운전했을 때 이 추월 가속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편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3이 아니라 기존의 자연흡기 3.8 대비해서도 이 추월 가속이 훨씬 뛰어나다는 게 현재 엔진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력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엔진이 이 304마력이고 전 세대 3.8 직분사 가솔린 자연흡기가 이 315마력 정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진이 한 10마력밖에 안 낮아요. 마력은 10마력이 낮고 토크는 5토크가 더 높지만, 더 높은 5토크, 이 45토크가 실용 구간에서 다 나와주기 때문에 전 세대 3.8을 대체하는 거를 넘어서는 전 세대 3.8보다 더욱 뛰어난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출력 면에서는요. 그리고 기존의 3.8 엔진이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 복합 연비가 8.7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9km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이 연비가 너무 안 좋았는데, 지금 현재 이 2.5 엔진, 제가 효율 중심의 세팅 엔진이라고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복합연비가 10.7입니다. 복합연비 10.7이 얼마나 좋은 연비냐면요, 지금 제가 운행 중인 그 G70 있잖아요. G70은 공차 중량이 1600이에요 지금 이 차보다 200kg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0 터보, 배기량도 더 작죠. 그 2.0 터보 후륜구동 모델 들어간 G70이 복합연비로 10.7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10.7입니다. 차량 중량은 200kg가 늘어나고 배기량은 500cc가 커지고 출력도 50마력이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똑같다는 거죠, G70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부분 변경된 G70이 그대로 2.0 터보를 달고 나왔지만, 만약에 이 개선된 2.5 터보를 달고 나왔다면 10.7이 아니라 거의 12에 육박하는 이 연비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부분 변경이 된 페이스리프트 G70 모델에도 빨리 이 형님처럼 2.5 엔진을 넣어서 연비를 좀 끌어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세타3 2.5 터보가 수치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연비는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승 중인 모델은 18인치가 장착된 후륜구동 모델로서 공차 중량은 1800 정도고요. 바로 직전 모델인 G80에 비해서는 체중 감량이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직전 모델이 약 2톤이 조금 못 되는 몸무게였으니까 지금 모델이 한 200kg 가까이는 줄었기 때문에, 그래도 200kg 정도면 어느 정도 수치로서 의미 있는 정도의 감량이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엔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세타3 2.5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순행식 인터쿨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순행식 인터쿨러가 뭐냐면, 원래 터보 엔진은 다 인터쿨러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터보가 있으면, 과급기가 장착된 엔진이라면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상관없이 이 공기를 엔진 쪽으로 이제 쑤셔서 강하게 압을 걸어서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밀어 넣다 보면 압력이 올라가고, 압력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떨어지니까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엔진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쿨러를 통해서 이 뜨거워진 공기를 좀 식혀서, 좀 미지근하게 좀 식혀서 엔진에 다시 넣어주는 게 인터쿨러인데, 그래서 모든 이 터보 엔진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인터쿨러가 공냉식이 아니라 순냉식, 즉 물을 순환시켜서 직접 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식혀준다는 게 장점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터보차들은 여름보다는 약간 선선할 때 조금 더 출력이 잘 나오고 제로백도 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인터쿨러에서 흡기로 들어가는 공기를 좀 얼마나 식혀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출력과 이 연비가 조금 좋아지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 세타3 엔진의 이 고효율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인터쿨러가 순행식으로 장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자연흡기 2.5 세타3 엔진과 동일하게 듀얼 인젝션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어서 직분사와 간접분사를 모두 품고 있는 엔진이라서 4기통이지만 8개의 이 연료 인젝터를 품고 있습니다. 이 원래 가솔린 엔진도 이 연료 탱크에서 증발가스나 아니면은 배기가스 일부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흡기 쪽으로 넣어주는 구조가 다 되어 있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이 간접 분사를 하게 되면 흡기 밸브 앞에다가 연료를 뿌리게 되니까 이 탄화수소, 이 그을음 같은 거를 씻어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직분사는 연료를 직접 이 실린더 내에다가 분사를 하다 보니까 흡기 포트 쪽에 카본 퇴적이라는 약간의 구조적인 단점을 좀 끌어안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직분사와 간접 분사를 모두 품게 되면 이 간접 분사가 작동을 하는 동안은 이 흡기 포트 쪽에 카본을 씻어 내려가기 때문에 기존의 직분사 엔진이 갖고 있던 흡기 포트의 카본 퇴적이라는 그런 구조적 단점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직분사와 간접 분사를 같이 갖고 있는 이 듀얼 인젝션 시스템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품음으로 인해서 연비나 출력의 상승 이런 거, 또는 이 카본 퇴적으로 인한 단점 제거 이런 요소보다는 일전에 지금 이 전세대 세타2, 저도 지금 세타2 엔진을 타고 있지만 세타2 엔진이 좀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정 모델에 한해서는 뒤늦게나마 평생 보증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러한 이 세타2 엔진의 오명을 좀 완전히 제거하고자 마케팅적인 목적으로 지금의 이 세타3 엔진이 듀얼 인젝션을 장착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나 질문이 있는데, 네. 듀얼 인젝터로 가면은 네. 단점은 뭐예요? 단점? 그냥 말만 들으면 너무 장점만 있는 것 같아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 듀얼 인젝션 시스템이 완전히 없는 기술은 아닌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의 그냥 일반 엔지니어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두 개를 굳이 넘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진짜 마케팅 목적으로 넣은 건가? 아니 근데 굳이 기술적으로 정말 연비나 출력이 정말 향상이 없냐고 물어보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원래 직분사가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흡기 포트의 카본 퇴적이라는 단점을 제외하면 이 직분사의 장점이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이 직분사를 쓰면 휘발유 엔진이 그냥 출력과 연비가 동시에 올라버려. 약간은, 그치.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꿈의 기술이지. 그냥 출력과 연비가 다 오르는데 그보다 좋은 게 어딨어. 이게 직분사가 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직분사는 정속주행할 때 있지. 그냥 정속주행으로 쓱 한 100km 정도 정속주행할 때 연료를 되게 조금만 뿌릴 수가 있어. 그게 엄청 장점이야. 원래 이 희방연소라고, 그러니까 연료를 조금만 뿌리면 되게 좋은데, 연료를 그 간접분사 같은 경우는 연료를 조금만 뿌리고 이 스파크 플러그가, 점화 플러그가 불을 딱 튀기면 불이 안 붙어. 왜냐면 흘러 들어가는 공기에 그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기 직전에 그 입구 앞 문 앞에서 연료를 칙 뿌리면 공기랑 연료랑 섞인 상태로 들어가거든. 근데 이게 연료가 너무 적으면 불을 붙여도 안 붙어. 연료가 너무 적은 거야. 근데 직분사는 점화 플러그 옆에다가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이 공기와 연료가 섞이지 않은 상태로 연료가 좀 뭉쳐 있거든. 그럼 거기다 불을 붙이면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속 주행을 할 때 연비를 많이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료 안에다가 직접 연료를 분사하는 만큼 이 실린더 내부의 그 온도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실린더 내부의 온도가 떨어지면 압축을 더 할 수 있어. 압축을 더해서, 원래는 압축을 더 하고 싶어도 일반유 같은 경우는 노킹 때문에 못 하거든. 그쵸. 근데 직분사를 하면 실린더 내부 온도가 좀 더 떨어지니까 좀 더 압축을 할 수가 있어. 좀 더 압축을 하면 한 번에 압축을 하는 순간 얻는 이득은 출력과 연비 올라가 버리지. 그래서 원래 직분사가 좀 더 이게 더 강점이 더 많은데, 그런데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직분사를 쓰면 비싸. 인젝터도 조금이나마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국산차 같은 경우에 간접분사 인젝터는 한 2, 3만원? 3, 4만원? 근데 그건 따블이야. 그 한 8, 9만원? 10만원 정도 해요. 직분사 인젝터는 좀 더 고압으로 쏘기 때문에 좀 더 비싸고, 물론 디젤은 더 비싸. 디젤 인젝터는 한 짝에 뭐 3, 40만원씩 하는데, 이 고압 인젝터가 더 비싸고, 무엇보다 MPI 간접 분사만 있으면 연료 분사를 약하게 해요. 3바, 4바, 세봐야 한 5바 정도기 때문에 그 연료 펌프 있지. 연료 펌핑이, 연료 펌프가 연료 탱크 안에 있어. 연료 탱크 안에서 약하게 밀어줘, 연료를. 그럼 연료 라인을 타고 와서 이 간접 분사 인젝터가 엔진에다 쏘면 되는 건데, 직분사는 이 3바, 4바가 아니라 높게는 120바에서 150바까지 쏴. 120바까지 쏴. 그러니까 120바에서 150바까지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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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바에서 150바
그렇기 때문에 고압 연료 펌프가 따로 있어야 돼. 근데 고압 연료 펌프가 비싸. 디젤도 비싸지만 휘발유도 고압 연료 펌프가 비싸. 그래서 가솔린에다가 GDI를 장착하면 필수적으로 고압 연료 펌프가 있어야 되고, 고압 연료 펌프만 해도 그게 아마 부품값만 해도 한 30-40만 원 할 거야. 나도 일단 딱 눈에 보이는 단점으로 하면은 나중에 보증 끝났을 경우에 네. 인젝터로 두 종류를 다 또 근데 인젝터가 손볼 일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인젝터는 잘 고장 안 나. 그럼 뭐. 그래서 혹시 지금 좋은 질문 했는데, 그러면 인젝터가 8개씩 있으니까 정비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올라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인젝터는 정확한 건 아닌데, 인젝터가 엔진 보증에 들어간다면 5년 10만까지도 보증이 될 뿐더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젝터는 잘 고장이 안 나고, 혹시 나더라도 뭐 4개가 다 나진 않으니까 하나만 나면 간접 분사 인젝터면은 5만원 언더, 그리고 뭐 직분사 인젝터라고 해도 10만원 언더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비도 엄청 편해. 어렵진 않아. 정비가 막 힘들면 부품은 싸도 공임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 막 엔진 내려야 되면 막 대가리 깨지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인젝터는 안 내려도 돼요? 예, 간단합니다. 그리고 디젤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어. 공임이 싼데 뽑으려고 봤더니 인젝터가 안 뽑혀, 쩔어 붙어갖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 디젤 인젝터는 이게 안 뽑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휘발유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드물어요. 거의 없어. 그냥 쑥 뽑혀. 그래서 공임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직분사와 간접분사를 같이 품어서 정비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 그거는 괜찮습니다. 부가적인 또 질문인데 인젝터 이렇게 두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가면은 네. 엔진 무게나 좀 커지지 않아? 부피나 이런 게?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 정도. 이 직분사 시스템이, 그러니까 간접분사만 있는 거에다가 직분사를 얹으면 인젝터 4개랑 고압 연료 레일하고 뭐 고압 이 연료 압력 센서가 다시 ECU로도 배선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배선 하네스가 더 추가되지. 그리고 이 고압 연료 펌프나 그다음 고압 연료 펌프에서 또 리턴도 있어요. 연료 리턴 파이프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돼. 무게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뭐 크게 중량 오바나 이런 건 없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듀얼 인젝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소비자분들께서는 어떤 다른 것보다 기존의 직분사 엔진이 갖고 있던 흡기 펀트의 카본 퇴적이라는 이 치명적인 단점이 그냥 제거됐다, 좋다, 마음 놓고 타도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변 밸브 기술이 지금 현재 차에는 CVVT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뭐 CVVT가 있고, 조금 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게 CVVL 해서 이 밸브를 좀 더 많이 여는 그런 게 있고, 뭐 다른 회사에서는 뭐 혼다에서 VTEC이라고 유명하죠. 그리고 요즘에 현대기아에서 CVVD라고 하는 듀레이션, 밸브를 열어놓는 시간을 조절하는 듀레이션이라는 정말 지구 역사상 획기적인 기술까지 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세타3는 CVVT만 넣고 있고요. CVVT만 넣고 있다는 거는 가변 밸브 기술에서는 그래도 굳이 말씀드리면 가장 소극적인 시스템만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CVVT는 뭐 출력이나 연비에서도 약간의 이점은 있는데, 가장 큰 효과는 어떻게 보면 배기가스의 저감에서도 큰 도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주행을 하면서 난 지금 뒷좌석에서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느끼는 건데 2.0에서 2.5 되면 많이 차이 있나 했는데 생각보다 정숙한 것 같아. 마치 약간 좀 더 고배기량 차 이게 2.5 세타3 엔진이 내가 이전에 자연흡기 버전으로 그랜저 K7에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거기서 정말 칭찬했던 게 고회전 질감이야. 그러니까 엔진이 되게 부드럽단 말이야. 근데 이전에 세타2 엔진 같은 경우는 약간 거칠어. 살짝 거친데, 지금 세타3 넘어오면서 이런 약간 고급감이라고 할 수 있지. 조금 더 엔진이 성숙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걸 좀 느끼고 있어 지금. 한 1시간쯤 1시간? 2시간 타다 보니까 다른 것 같아. 네, 지금까지 저희가 엔진 파트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럼 바로 셰시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셰시 파트는 당연히 변속기인데요. 지금 G80에 들어간 변속기는 기존에 쓰던 후륜 기반 8단입니다. 후륜 기반 8단도 이제 적용된 지가 꽤나 오래됐죠. 2세대 에쿠스 중간 지점에 들어갔으니까 거진 한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후륜 기반 8단도. 근데 그동안 후륜 기반 8단이 이 내부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이 개선과 이 개편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별로 안 느껴졌거든요. 저는 저희 가족 중에 이 후륜 기반 8단이 들어가자마자 구매한 변속기도 하나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8년식 저 G70에도 지금 후륜 그 8단이 장착이 되어 있고, 저희가 뭐 시승을 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접해보긴 했는데, 그동안 후륜 기반 8단은 좀
생각보다 노말노말하고 변속 스피드도 그냥 평범했고, 뭔가 이렇게 특색이나 운전 재미 면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뭐 그런 변속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 지금 변속기를 타보고 그래도 조금은 개선된 부분이 눈에 보여서, 지금 제가 이 후륜 기반 8단 변속기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기준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은 뭐 지금 가격대가 절대 낮은 가격대의 차량도 아니고, 경쟁 모델도 독일 3사 모델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기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수입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분명히 아쉬운 변속기인 건 맞습니다. 컴포트 성향에서는 뭐 당연히 전혀 아쉬움이 없는 변속기지만, 약간의 재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운전을 했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거나 전후진을 하거나 했을 때의 특색은 말씀드릴 게 1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탔을 때 아무 느낌 없는 평범한 그냥 변속기.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부분 제껴두고 바로 패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제가 써보면 지금 RPM 한번 찍히시나요? 다운, 업. 다운 2번 쳐볼게요. 다운, 다운. 업 2번. 지금. 근데 원래 업은 조금 느린데 다운 다시 2번 해볼게요. 다운, 다운. 이 정도면은 중간 점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이 차가 경쟁해야 될 모델들은 BMW 같은 경우는 ZF 8단 아주 괜찮죠. 그런 변속기. 또는 벤츠도 9G 트로닉 같은 거 품고 있는데, 벤츠 9G 트로닉 보면 7G 때부터 그런데 패드를 썼을 때 변속 속도가 ZF 8단에 버금가거나 뺨을 약간 때릴 정도로 굉장히 빠른 변속 속도를 보여주거든요. 야, 이게 이 토크 컨버터 변속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이런 변속 속도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서는 운전 재미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많이 올라서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야 그래도 조금 개선은 됐구나 하는 게 뭐냐면, 지금 2단이잖아요 2단으로 주행을 하다가 다운을 쳐볼게요. 일단 다운 쳐보면 보이지? 2에서 1로는 변속을 원래 안 해. 2에서 1단으로 내릴 때 가야 되는 RPM이 5000이 넘어가면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제 G70이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단으로 주행을 하다가 1단으로 내리면 보이지? 5000 넘겨서 가잖아. 다시 가다가 다시 다운을 치면 5000까지는 가니까 2에서 1단도 받아주는 거지. 제가 예전에 G70 스포츠 모델 2.0 터보 스포츠 모델을 시승하면서도 2에서 1단이 안 내려가는 거는 너무 소극적인 세팅이 아니냐, 너무 보호로직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신형 G80 3세대 모델에는 다운을 치면 2에서 1로도 내려간다는 거랑,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운행을 하다가 2에서 1 말고도 3단으로 쭉 가다가 내려볼게요. 봤지? 다운을 치면 엔진 브레이크가 6500까지 치는 거야. 근데 지금 내 차 같은 거는 6500까지 잘 안 가. 근데 6500까지 한 번에 쳐준다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단 변속기가 구조적으로의 별 차이는 없지만, 어떤 TCU의 셋업을 조금 더 운전자의 입맛에 맞게끔 세팅을 해주면서 그래도 운전 재미를 이끌어냈을 때 좀 더 괜찮다라는 거는 장점인 것 같고요. 근데 진짜 현대기아도 이 G80 같은 거를 만들면서는 소나타나 그랜저, 뭐 소렌토 산타페 이런 거에 비해서 엄청 골치 아플 거야. 비싸게 받긴 하잖아. 고급차고 브랜드도 고급 브랜드로 변경을 했고. 근데 이 차가 독일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독일 모델들이 이 파워트레인 쪽이 너무 강하잖아. 그리고 보면은 독일 모델들은 A6도 그렇지만 5 시리즈만 해도 휘발유 모델이 아마 독일 가면 518i도 있을 거야. 518i, 20i, 30i, 40i, 50i, M5. 거기다 디젤 고르면 디젤도 18D 아마 들어갈 텐데 18D, 20D. 이번에 20D가 아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추가된 디젤 23D. 거기다가 지금은 아니지만 F10 때는 25D라고 해서 4기통에 트윈 터보 들어간 디젤, 거기에 30D 싱글 터보, 40D 트윈 터보, 50D 트리플 터보가 이번에 쿼드로 터보 4개로 바뀌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M550D까지 있고 M550i도 있고 M5도 있고 너무 다양한 모델들이 포진해 있는데, 얘는 2.2 디젤, 3.5 터보 가솔린, 2.5 터보가 3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독일 애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엔진 라인업도 약간 빈약해서 되게 이거 엔진 라인업 이렇게 펼쳐놓고 장사하기 좀 민망할 거 아니야, 얘네 입장에서. 근데 변속기도 보면 BMW는 ZF 8단 그 완전 명품이고 진짜 괜찮거든.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해도 아깝지 않은 ZF 8단 들어가 있고, 아우디는 내가 항상 말하지, BMW냐 벤츠냐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아우디 잠깐 BKS라고 하는데, 그 아우디에도 지금 변속기 같은 경우는 그 에스트로닉이라고 해갖고 더블 클러치 들어가. 근데 더블 클러치가 이질감이 없어. 효율도 좋고 가속에도 좋고 변속도 빠르지만 울컥거림은 없는 에스트로닉이라는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어. 얘네는 자체 개발한 8단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빈약한 엔진 라인업과 함께 독일 애들하고 맞짱을 뜨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이 정도면 맞짱 뜰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건 그거 그러니까 지금 수입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엔진 그 라인업이나 이런 파워트레인에서는 직접 비교를 하기가 아쉽죠. 그리고 지금 30i만 하더라도 530i 같은 거 있잖아, 경쟁 모델 530i만 하더라도 255마력인데 그거 제로백 6.8초야 6.6초인가? 막 6초 때 찍어버려, 그 250마력 가지고. 그리고 얘가 경쟁 모델들보다 좀 무겁다. 이전에는 경쟁 모델이 아니라 얘는 G80이 5시리즈랑 경쟁을 하는데 무게는 7시리즈였어 1.9톤 2톤 이랬어 얘는. 너무 무겁다가 이번에 들어서 1.8이 됐잖아. 근데 경쟁 모델은 1.7이야 그래도 100kg가 무거워. 연비랑 엔진 라인업이랑 파워트레인의 성숙도 같은 걸 따지면 특히 독일 모델들하고 비교해서 G80의 입지가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네시스가 선택한 방향이 뭐냐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네시스는 컴포트를 선택해. 함부로 스포츠를 선택하지 않아. 엔진 라인업에서도 스포츠를 받아줄 엔진이 거의 없고 그냥 고출력 엔진만 있지 고성능 엔진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3.5 터보 엔진 넣어봐야 출력은 380마력이지만 되게 다이나믹하게 운전하기는 힘들거든. 그냥 G90 회장님 차 에쿠스에 들어가는 3.5 터보가 그냥 G70에 들어간 걸 뿐이지 거기서 재미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G70 모델도 제네시스에서는 스포츠로 선택 안 하고 컴포트로 가는 거지. 근데 다행히 컴포트로 가니까 그게 입맛에 맞았는지 국내에서 판매량이 괜찮고 함부로 얘네가 그쪽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건 차라리 잘한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 면에서 독일 모델 대비 부족한 면을 알고 또 소비자의 니즈를 미리 파악해서 그냥 컴포트로 틀어버리니까. 그래서 G70 같은 것도 미국에서 판매할 때 카피라이트가 컴포트, 컨비니언스, 럭셔리 이거였거든. 스포츠나 다이나믹을 절대 쓰지 않아 함부로. 카피라이트 만들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수억이 들어갑니다, 카피라이트 문구 하나 만들 때. 근데 절대 다이나믹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컴포트, 컨비니언트, 럭셔리,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편안한 차를 G70의 컨셉으로 잡으면서, 나도 G70 오너지만 거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3세대로 지난 G80에는 변속기가 전자식 변속기가 전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데 변속 노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다이얼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솟아있는 걸 좀 더 좋아하는데, 다이얼 옆에도 여기 오돌도돌한 거 있어갖고 너무 약간 용반지 느낌? 너무 약간 올드한 느낌인 것 같은데, 어차피 현대기아에서 마케팅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어차피 연령대, 구매하신 연령대도 다 높고 하니까 그쪽 성향에 맞춰서 아마 하셨겠죠. 네. 그렇지, 딱 지압하시라고. 여기 지압이야. 호두알 이거 주무듯이. 혈액순환.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BMW에서는 아이드라이브라고 하죠. 요 내비게이션을 통칭해서 만질 수 있는 게 그 앞쪽에, 여기서 이제 요거를 돌리거나 요 버튼을 눌러서 메뉴 가서 돌려서. 방금 빠르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네? 후륜 있잖아요. 4륜. 4륜이 좀 판매량이 좀 높을까? 4륜? 4륜 선택 많이 할걸? 꽤 할 거예요 아마. 이거 뭐 뻔한 질문이지만 4륜 어떻게 보십니까? 4륜? 아니, 이 차의 4륜.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 한국말 어법에 맞아요? 4륜 선택을 어떻게 보냐는, 이게 나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4륜을 선택하는 걸 지금 질문에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어. 난 답을 알지만서도 물어보는 게 내 역할이거든. 아니, 저도 간혹가다 질문을 받는데, 저는 지금 당연히 G70도 후륜을 타고 있고 4륜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4륜을 선택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저 개인적인 성향인데 좀 그냥 강하게 말할게요. 그냥 제 채널이고 제 마음이니까 제 마음대로 말씀을 드리면, 4륜 선택은 물론 개인의 호불호지만 마음의 안정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4륜을 넣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학적 효과는 마음의 안정,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돈을 내서
한 200만원 가까이 돈을 딱 지불했더니 현대가 내 마음속에 안정감을 넣어줬다. 난 언제든지 마음이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그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크고요. 그래도 전륜의 구동력 가면 좋지 않냐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주행 환경에서는 이 전륜의 구동력이 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 재미있게 운전을 하면 필요하지 않냐. 재미있게 운전하면 더 없어야지. 전륜의 구동력이 가면 운전 재미에서 훼손이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도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굳이 공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전륜의 토크가 좀 더 가주면 약간의 이 동력학적인 이점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요. 처음에 구매할 때 비싼 것도 그렇고, 유지보수 면에서도 그렇고, 운전 재미 훼손도 그렇고, 좀 차량 무게도 많이 올라가죠. 한 70kg씩, 그러니까 선택하는 순간 한 70kg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것도 단점이고, 대부분의 운전자분들, 한 99%일 텐데 99%의 운전자분들이 주행하는 환경은 전륜의 구동력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쓸데없을 때만 계속 구동력 가면서 운전 재미 떨어뜨리고 연비 떨어뜨리는 일밖에 안 하는 거지, 사륜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사륜은 백해무익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백해무익. 제 지인 중에 저랑 비슷한 운전 성향을 가진 친구가, 알지? G70을 절 따라서 샀어요. 제가 G70 샀는데, 그 친구는 중고로 찾다가 너무 괜찮은 매물이 나왔는데 4륜인 거예요. 2.0 터보 4륜인데 고민을 하다가 가격이 너무 매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샀어요. 근데 사다 딱 100일 만에 팔았습니다. 100일 만에 판 게, 제 영상에서 G70 후륜 4륜 제로백 대결한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후륜이 제 차고 4륜이 그 친구 차예요. 타이어도 순정 타이어 똑같고 휠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정확하게 그 친구는 그냥 4륜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로백 재면은 뭐 한 8초 후반 나왔지 거의. 8초 후반 나와버리니까 애가 멘탈이 나가더라고. 그리고 차도 너무 컴포트라서 재미도 없는데, 코너에서 감아 돌면은 전륜에 막 구동력 가니까 애가 막 정신병 걸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100일 만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G70이나 그 약간 스포츠 성향 있는 스팅어 같은 애들은 스포츠 모드에 놓고 VDC를 끄면은 무슨 의도로 받아들이냐면, 우리 운전자님께서 드리프트 하시려나 보다, 자동 변속을 하면 안 되겠군 이러고서 자동 변속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야 드리프트가 계속 될 거 아니야. 유지가 되려면 특정 RPM 계속 써야 되니까, 이 VDC까지 끄고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 자동 변속이 안 되는데, 완전히 VDC를 끄고 해도 이 자동 변속은 그냥 된다는 거. 근데 차량 성향이 조금 부들부들하다고 해도 뭐가 됐건 자동 변속을 안 하는 걸 제공하는 게 좋긴 한 거예요. 더 확장성이 좋은 거고, 더 많은 운전자를 만족시킬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알아, 이거 가지고서 인제 드리프트장 들어가서 아버님이 주말에 좀 스트레스 푼다고 잡아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얘 아래급인 G70에는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안 넣어줬잖아. 그건 좀 아쉬운 거지. 뭐가 됐건.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거니까 넣어주면 좋은 건데 여긴 안 들어왔어. 변속기에 이어서 두 번째 셰시 파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국산차 시승하면 국룰이죠. 전륜은 100%, 후륜은 멀티링크라는 그거는 국룰이 있는데, 이 고급차기 때문에 그런 국룰을 벗어납니다. 이 전륜에는 더블 위시본, 후륜은 멀티링크인데 전륜이 더블 위시본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NF 소나타나 그랜저 TG 같은데도 이 더블 위시본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 후로는 대부분의 국산차 전륜 구동 차들이 당연히 앞에는 다 100%를 많이 쓰거든요. 지금 G80 같은 경우는 고급차고 이 독일 3사와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륜에 더블 위시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블 위시본 뼈다구가 스틸이 아니라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으로 된 이 굉장히 낯선, 국산차로서는 약간 낯선 이 더블 위시본 뼈다구가 들어갔는데, 이 맥퍼슨보다는 구조적으로 더블 위시본이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고, 고가의 방식이라고 하고요. 고급차에 조금 더 쓰이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블 위시본이 차이가 뭐냐면, 이 맥퍼슨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하 진동을 할 때 바퀴 닿는 면적이 좀 변해요. 바퀴 닿는 면적이 땅바닥에 닿고 있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면 살짝 이게 경사가죠. 들려. 근데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이 바닥에 닿고 있는 면적이 이 상하 바운싱에 의해서 좀 변하거든요. 근데 더블 위시본은 닿는 면적 변화 없이 위아래로 올라가. 이게 위시본, 이게 닭 가슴 뼈 있잖아, Y자 모양 뼈가 위아래로 두 개 있어서 그래서 더블 위시본인데, 이게 상하 운동을 해도 이 접지 면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운동 성능 이런 거에 더 좋다고 해서 보통 스포츠카에도 많이 쓰고요. 스포츠카나
좀 고급차 이런 데는 WD-40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룰에서 벗어난 고급진 알루미늄의 WD-40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G80에서 이 알루미늄으로 된 이 언더암과 어퍼암 같은 거를 쓴다거나 이런 뭐 WD-40 형식을 채용한다거나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댐퍼의 압인 것 같아요. 이 서스펜션 댐퍼의 압과 이 스프링의 스프링 레이트 같은 거, 단단한 정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G80 차량의 서스펜션 셋업은 많이 마일드합니다. 예. 아무래도 저는 지금 현재 G70을 타고 있지만 G70을 타면 그냥 이렇게 방지턱 넘어보고 하면 약간, 많이는 아니고 조금 단단한가 싶다가도 잡아 돌리면 여지없이 스포츠 성향과 맞지 않는 서스펜션이라서, 그래도 G70은 이 단단함과 이 컴포트에서 조금이나마 조율을 했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이 G80은 고민의 여지 없이 핸들을 잡고 돌려보면, 잠깐만 운전을 해보면 진짜 100% 컴포트 성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핸들링 하나 안에서도 좌우로 돌려볼게요. 좀만 돌려보면 롤 좀 봐봐. 거의 이게 롤이 많아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롤이 많아도 코너링 퍼포먼스나 이런 접지력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겠지만, 롤 발생만 이렇게 보면 서스펜션의 이 댐퍼가 많이 말랑하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롤이 상당히 심합니다. 롤 난 딱 그 정도 느껴져요. 좀 네. 옛날에 그랜저 IG 거의 비슷한. 약간 그랜저의 푹신함과 비교해도 될 정도로 약간, 그래도 저는 G70 오너로서 G70을 타고 있으니까 비슷하게, 컴포트는 분명히 컴포트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 독일 애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약간의 단단함의 양념을 뿌렸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그냥 컴포트예요. 방지턱을 넘어봐도 출렁거리고요. 봐라, 방지턱이 지금 앞에 있거든요. 넘어볼게요. 방지턱을 넘으면 넘고 나서도 한번 출렁이 살짝 있지. 해서 이런 게 코너를 잡으면 이렇게 돌아봐도 이 눌리는 이 정도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운동 성능 테스트를 별로 이렇게 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차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말랑하고 소프트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변 댐퍼 있잖아, 전자식 서스펜션이라고 ECS인가? 그래서 그 전자식 서스펜션이 채용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에요. 지금 그 전자식 서스펜션이 채용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게 자동차 셋업에 가서 운전자 보조에 가서 드라이브 모드에 가서 커스텀 모드에 가면 알 수 있어. 커스텀 모드, 그러니까 운전자 맘대로 바꿀 수 있는 모드인데, 파워트레인 지금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변경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행 중인 차량은 제 생각인데 아마 옵션으로 그 전자식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그 서스펜션 옵션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차량의 성향 자체가 컴포트이기 때문에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단단함과 물렁함을 조절해주는 서스펜션을 채용한다고 해도 아마 물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서스펜션이 전자식을 채용하게 되면 그냥 전자식 서스펜션이 아니라 이름이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이야.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게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차량 최초로 들어간 건데, 프리뷰가 여기에 있는 카메라, 광학식 카메라가 앞에를 찍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 아반떼에도 카메라 있거든요. 아반떼도 카메라가 있어서 차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차선 인식을 하고 전방 레이더가 있어서 전방 레이더와 여기 있는 광학식 카메라가 서로 콜라보를 해서 이 차선 이탈 보조나 이 충돌 방지 같은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을 다 통합 제어해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아반떼, 소렌토, 그랜저, 소나타 거의 모든 현대기아 차종이 여기에 카메라와 전방에 레이더를 품고 있는데, 지금 이 차도 당연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길에 굴곡을 봐. 그러다가 굴곡이 이렇게 보다가 한쪽이 포톨 같은 게 움푹 파였다. 그러면 그걸 밟는 시점에 이 전자젤 서스펜션을 물렁하게 하는 거지. 하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국내는 최초지만 해외에서는 먼저 나왔었어. 지금 얼마 전에 S클래스가 새로 나왔죠. 근데 지금 새로 나온 S클래스 말고 요 전 모델, 얼마 전까지 판매되던 S클래스가 처음 나왔을 때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여기에 카메라가 하나가 아니라 스테레오 카메라라 해갖고 카메라 두 개가 앞을 보고 전방의 그 길의 상태를, 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 서스펜션의 댐퍼 이 감쇄력을 조절하는 건데, 매직 바디 컨트롤은
이 시연 영상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가다가 방지턱을 그 매직 바디 컨트롤을 키고 넘은 거랑 끄고 넘은 거랑 극명한 차이가 나는데, 근데 지금 현대에서의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비슷한 방식이지만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모노 카메라, 광학식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제약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큰 전제 조건이 몇 가지 필요한데, 하나는 서스펜션 감쇄력 조절을 그 변화폭이 커야 돼요. 그 단단하게 했을 때랑 물렁하게 했을 때 그 감쇄력 변화폭이 커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현대기아 차종들은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변화폭이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G80에는 그게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면을 읽어서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에서의 그 연구원 인터뷰를 제가 봤더니 이 광학식 카메라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해서도 그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방지턱 넘거든요. 방지턱을 이렇게 넘었는데, 방지턱을 넘는 순간 그 감쇄력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건데, GPS는 오차가 있잖아. 오차가 몇 미터가 있잖아. 근데 이 차량이 몇 미터잖아.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해서 한다는데, 저는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작동을 한다는 건지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여기 있는 광학식 싱글 그 모노 카메라를 이용해서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던 그 연구원 인터뷰에서 어떤 멘트가 있었냐면, 기존 차량에 하드웨어적인 추가 없이 소프트웨어만을 추가해서 이 작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원가 절감을 하면서도 이 국내 최초로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상용화했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꽤나 소극적인 시스템, 아마 기존에 장착됐던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크게는 차이가 없는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니까,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너무 이렇게 대단한 기술이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이제 거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다든지, 네. 혹은 이제 키넥트 같이 네. 그 대수 정보가 있는 것들로 가능한데, 그것도 정확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치. 근데 이게 GPS 정보를 이용한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지금 이 부드러운 서스펜션으로 급차선 변경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어우씨. 근데 차량 중량이랑 이 말랑한 서스펜션을 채용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차량의 전후 무게 배분이 5대5 정도, 후륜 기반이니까 5대5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뭐 밸런스나 이런 거 자체는 좋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의 5대5 무게 배분에 핸들링 시스템도 괜찮은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급하게 돌발이 일어나도 이런 거 다 받아주긴 합니다. 차의 밸런스가 좋고, 타이어도 일반 애들보다는 접지력이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로 인해서 부드러운 성향, 컴포트 성향, 우리 할아버지 성향의 자동차지만 그래도 고급차인 만큼 기본적인 어떤 회피 능력, 그런 밸런스 이런 거는 잘 갖추고 있다는 거.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G80은 C타입일까요? R타입일까요? 중요할까요 이게? G80이 C타입이냐 R타입이냐 고민할 만큼 그 소비자한테 신뢰를 주지 않았나? 얘는 R 넣을까? 도로교통에는 한국교통에는 필요 없다고 말은 한대긴 하지만, 그치, 기존에 제네시스는 R을 넣거든. 그치, 기존에 뭐 K7이나 그랜저에 가끔씩 뭐 국내 도로 사정에는 뭐 C타입이 더 적합하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당연히 제네시스 라인업은 G70, G80, G90, GV80, 앞으로 나올 뭐 GV70까지 어떤 차가 나오든지 간에 제네시스는 100% 다 R타입 채용하고 있고요. 그게 맞는 거기도 하고, 지금 현대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도 당연히 R타입이 고급진 게 채용이 되어 있고요. 코너에서 이렇게 핸들을 쭉 말아 들어가 보면 운전자가 돌린 만큼 잘 말을 들어주기 때문에 특이한 이질감 같은 게 들지 않아서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지금 G80의 핸들링 시스템은 충분히 차량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피드백도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이거 해보면 비록 댐퍼는 이 물렁해서 롤도 많고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돌려보면 돌린 만큼 바로바로 아주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돌린 만큼, 타각한 만큼 오기 때문에 운전자가 의도한 만큼 차가 움직여주니까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코너링 퍼포먼스 자체도
지금 4계절 타이어가 피렐리 P0 올 시즌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은 올 시즌이라도 결국엔 4계절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요.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G80에 장착된 P7 그 4계절 타이어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4계절 치고는 아무리 4계절이라도 잡아 돌리면은 되게 별로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에 장착된 이 피렐리의 올 시즌 타이어는 생각보다는 괜찮은 접지를 보여줘서, 현대가 확실히 이 스포츠 성향에서는 그 운전자, 특히 국내 운전자분들이 그런 걸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맞지도 않고, 그리고 잘 해봐야 경제 모델 대비 잘 안 되는 것도 알고 하니까 확실히 그냥 컴포트로 딱 잡은 것 같고요. 엄청 편하게 잡은 것 같고, 지금 운전을 해보면 확실히 이 악셀 안 밟게 돼요. 그냥 편안하게 운전만 하게 되고, 재미도 없다 보니까 운전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차가 완전 뭐 운동 성능이 똥망이고 그런 게 아니라 서스펜션 셋업과 이런 게 고객의 니즈에 맞췄을 뿐인 거지, 기본적인 차의 밸런스나 이 셰시 파트의 셋업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고급차의 이 느낌이 많이 나고요. 저기 지금 상석에 앉아 있잖아요. 네. 이게 아주 편안해서 아까 살짝 잠들었어요. 편하지? 그 왜 그러냐면 차가 편한 것도 있는데 내가 안 밟게 돼. 너무 안 밟게 돼. 악셀에 힘이 안 들어가. 오른쪽 발목에 힘이 다 빠져.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게 돼. 지금 55km거든 시속. 여기가 이면도로고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기도 하지만 악셀을 밟고 싶은 욕구가 없어. 이렇게 운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힘은 좋아. 밀어주는 힘은 되게 좋아. 쭉쭉 밀어주잖아. 근데 별로 밟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안 볼 수 없겠죠. 고급차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바라보는 저의 이 기준도 당연히 아주 높게, 가격대와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 볼 텐데, 쭉 가다가 100km 정도에서 풀로 밟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정도 잡아주면 차량이 1800km인 거 감안하면 괜찮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승 중인 차가 18인치 휠이 장착돼서 옵션으로 들어가는 그 멋있는 거 있잖아요. 제네시스 적혀있는 모노블록 4피스턴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 브레이크인데요. 근데 이 일반급 브레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좀 별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괜찮네. 잡아주는 제동력도 괜찮은 것 같고요. 4계절 타이어에서 밀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 피렐리의 이 4계절 타이어가 탈만하네요. 물론 썸머 타이어로 바꿔준다면 이 제동력이나 이런 핸들링 피드백에서 훨씬 더 뛰어난 맛을 보여주겠지만, 지금 이 4계절 타이어로도 이 정도 제동 성능을 보여준다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영상엔 담지 않았지만 반복 제동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반복 제동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G70 차량이 브렘보가 안 들어간 일반 그 캘리퍼의 브레이크예요. 근데 G70의 그 일반 캘리퍼가 열에 너무 약해요. 진짜 제가 타본 모든 차종 통틀어서 모닝보다도 열에 약해서 금방 이 브레이크가 뜨거워지면 밀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운행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G80 차량이 그 4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기본 브레이크라고 해서 또 밀리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엄청 반복 제동을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한 3, 4회 이상의 100% 풀 브레이킹도 다 받아줬기 때문에 3, 4회 정도를 받아줄 정도라고 하면 와인딩이 아닌 이상 충분히 열에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쭉 속도를 올리다가 브레이크를 3분의 2 정도만 밟아볼게요. 그냥 쭉. 지금 3분의 2만 밟은 거야. 잡아주는 힘, 이 브레이크에 잡아주는 힘 너무 좋고, 다만 지금 끼기기 소리 나는 거는 4계절 타이어에서 조금 그립을 좀 놓긴 하는데, 잠깐만요. 속력을 조금만 더 올렸다가 3분의 2 정도만. 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브레이크가 장착된 것 같아서, 아마도 이 정도면은 고급차임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국산차들보다는 패드도 좀 더 좋은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확실히 좀 더 고가의 패드, 열에도 강한 패드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드라이브 모드도 안 볼 수 있겠죠. 드라이브 모드 한번 눌러볼게요.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누르기 좀 불편하네. 팔을 좀 뒤로 빼야 돼. 본격적으로 운전하려면 어딘가에서 좀 편하게 눌러야 되거든.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달려야겠다 스포츠 모드 하면 바로 눌러야 되는데, 팔을 좀 뒤로 빼야 돼서 여기에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 가운데가 당연히 바뀌겠죠. 이쪽도 여기도 같이 바뀌네요. 위에도 보여주면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커스텀, 컴포트는 당연히 기본으로 되고요. 그래서 여타의 국산차와 큰 차이가 있진 않은데, 컴포트 모드는 그냥 컴포트 모드고요.
예, 그 다음에 스포츠, 에코를 넣으면은 조금 더 어떤 뭔가 연비를 절약하는 모드기는 한데, 예,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예, 그냥 컴포트 모드와 에코 모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지금 컴포트고요. 스포츠 한번 놔볼게요. 가다가 RPM이 얼마나 오르는지. 좀 편안하게 한 60km 정도? RPM은 1500에 있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스포츠. 오, 올라가는 거 약간 디자인 들어간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LCD 계기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늘이 빨간색으로 좀 화가 나면서 다시 한번, 예, 에코로 넣으면 또 달라요. 에코로 넣으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좀 부들부들하고 친환경적인 느낌이 들어가고, 커스텀은 원래 보라색을 좀 많이 쓰고요. 그럼 계기판은 기본 테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컴포트 모드, 예, 똑같아요. 커스텀하고 별로 차이 없고, 여기 스포츠 누르면 바늘이 화가 나. 불타는 바늘, 예, 화가 나면서 그 다음에 액티브 사운드가 지금 귀에 들어오고 있죠. 스피커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액티브 사운드를 굉장히 극혐하고 되게 싫어해서 스포츠 모드라고 하더라도 저는 액티브 사운드를 다 끄는 편인데, 이 정도면은 액티브 약간 쓸만하네. 이질감이 좀 적어요. 액티브 사운드가 다운 잘 봐. 와, 6500까지. 지금 보시면은 커스텀 모드에서 스티어링 휠이 컴포트랑 스포츠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눌러보면 이게 서로 선택해서 핸들을 돌려보면 확실히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이 되게 부드러울 것 같잖아, 이 차가. 근데 약간 묵직해. 기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스티어링 휠이 약간 묵직해서 너무 좋아. 이게 정말 터무니없이 가벼운 경우가 많거든. 우리 아버님들 세팅한 옛날에 에쿠스나 막 진짜 G80, 그러니까 옛날 이름은 제네시스잖아. 제네시스 1세대 이런 거 보면은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깃털 같은 핸들이 많았는데, 정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묵직하다는 거, 고급감도 들고 묵직해서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스마트 모드는 운전자가 악셀 밟는 궤도량에 따라서 운전 스타일 파악해서 뭐 스마트 스포츠나 스마트 에코나 뭐 이렇게 바꾸는 건데 별 의미는 없고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제가 다시 스포츠에 넣고 좀 운전해 볼게요. 근데 이 액티브 사운드 나 정말 우습게 보고 되게 싫어하는 건데, 이게 강하게 들어와 주니까, 그지? 너무 경박스러운 소리는 아니라서. 되게 이렇게 해주니까 이거 약간 배기음이 있는, 그러니까 한 540i 있잖아. 540i 같은, 530까지는 4기통인데 540i 타면 6기통 들어가거든. 직렬 6기통. 6기통 약간 휘발유가 배기음이 포함된 스포티한 차를 타는 것 같아. 저는 액티브 사운드를 정말 싫어하고, 특히나 현대기아의 기존의 액티브 사운드들을 진짜 극혐하는데, G80에 들어간 지금 현재 이 액티브 사운드는 꽤나 들을만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차량의 셰시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느껴지는 이런 감각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되게 컴포트하다, 편하다, 조용하다,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차는 그 트림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옵션을 제일 낮게 선택해도 전체 다 이중접합이 들어가 있어. 뒤에랑 앞에랑 다 그냥 다 이중접합이야. 그래서 소음 차단에도 신경을 당연히 많이 썼고, 손에 닿는 부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그랜저급 뭐 이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뭐 이런 데도 그렇지만 여기 대시보드도 보이시죠? 여기 다 스티치 자국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인조 가죽이나 손에 닿거나 이런 가까운 부분들은 다 최대한 가죽을 썼고, 이런 데도 일반적인 그 플라스틱이 아니라 우레탄 같은 거, 푹신푹신한 거 들어가 있고요. 여기 위에 있지, 이거 딱 봐도 플라스틱 같잖아, 싼마이. 이거 누르면 푹신푹신해. 그리고 여긴 더 대박이지. 이 메모리 하는 거랑 이 트위터 스피커 있는데 주변은 꽤나 이 푹신푹신한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 주변도 손에 닿는 거는 다 뭐 피아노 블랙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다 편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뭐 그랜저나 소렌토 다 이런 거 쓰잖아요. 요 LCD 방식의 공조기 쓰는데, 얘는 고급차니까 차이가 뭐냐면, 이 바람 세게를 위로 하면 이 햅틱 진동이 와. 여기에 터치하면 햅틱 진동이 손에 느껴집니다. 액정을 통해서. 고급차니까 이런 건 좋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조기를 터치로 해놓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런 건 직관적으로 바람 세기나 이런 거는 해놓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 G80은 글로벌하게 판매가 되고 고급차인 만큼 여기 보면 오토나 오프,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이런 거는 물리 버튼으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람 세기나 일부 핸따, 그 다음에 엉따,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이런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터치로 마련이 되어 있긴 한데, 이 터치도 햅틱 진동이 와서 그래도 직관성을 조금이나마 살렸다는 거, 그런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네시스는 급이 있기 때문에 G70, G80, G90 모두 이런 버튼류나 이런 게 되게 좋아. 이게 보면은 여기 분명히 플라스틱 버튼이잖아. 근데 플라스틱이 위에 실리콘이 좀 들어간 듯한 그런 버튼이야. 안 미끄러운 거. 이게 되게 좋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볼륨 위로 올리고 내리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이 조작감이 한 칸 한 칸 넘어갈 때 이 뻑뻑한 감이 이 감성을 신경을 많이 써. 좋아. 여기 있는 이런 버튼들도 만져보면 한번 만져봐. 이거 와, 좋아. 이 함부로 플라스틱이 그냥 쌈마이 플라스틱이 아니야. 이런 유광이나 무광을 쓸 때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져. 이런 손에 닿는 촉감, 온도를 내릴 때, 돌릴 때의 감각, 이런 것들이 제네시스가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핸들의 도톰함이 그냥 평범합니다. 많이 도톰하진 않아. 핸들의 직경도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티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게, 원래 좀 도톰하면서 핸들이 좀 작으면 이 스포티한 느낌이 조금 나는 그런 성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G80은 역시나 이 고객 연령층이나 가격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차종에 들어가 있는 이 스티어링 이 휠은 약간 크고 그렇게 두껍진 않다는 거. 그리고 계기판이 좀 대박이야. 계기판이 지금 LCD로 들어가 있거든요. 풀 LCD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LCD면은 액정이지만 2차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3차원 느낌이 나. 지금 이 보이지? 이게 지금 깊이가 서로 달라. 이 눈금하고 숫자하고 바늘하고 이 서로 깊이가 달라. 3D 입체로 약간 보여. 그래서 지금 에코 모드인데, 에코 모드일 때도 이렇게 보이고, 일반 모드, 일반 이런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 숫자가 굉장히 입체감 있게 보여서 되게 고급지게 보여. 진짜 바늘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직관적이고, 이 시인성 이런 것도 되게 좋아. 근데 나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타코미터가 RPM이 반대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 너무 싫어. 나 지금 운전을 하려고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이 다운시프트를 해갖고 이렇게 나가보면 이게 반대로 올라가니까 너무 싫어.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RPM이 안 나와. 그래, 근데 이거는 아빠 차고 할아버지 차니까 그건 인정하겠는데, 타코미터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타코미터 정보를 눈으로 읽기가 너무 힘든데, 근데 헤드업에도 이게 안 나와버리니까 전 차라리 할아버지 차지만 어떤 버튼을 통해서 스포티한 감각을 좀 더 살리려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RPM 정보를 띄워주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승 중인 차량은 렉시컨 오디오 옵션이 들어가 있진 않거든요. 기본 오디오의 성능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가격대, 그리고 고급차임을 감안했을 때 그런 거를 생각하고 들어봐도 렉시컨 없는 기본 오디오도 충분히 들을 만한 오디오가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이 G80에는 다양한 안전장비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요. 좀 특이한 게, 지금 여기 계기판 위에 있는 이거 있잖아. 이게 카메라다. 요거 보여? 네, 보여요. 여기에 지금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내 눈이랑 이 얼굴을 찍는다? 얼굴을 찍어서 내가 만약에 눈을 감거나 그렇게 운전하면 여기서 알려줘. 너 지금 눈 감거나 하품하는 거 보고 졸린 것 같다고, 그 주의력 결핍 상태니까 쉬었다 운전하라고 이렇게 뜬다, 여기.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예전에 그 현대기아 차종도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수입차도 예전부터 사용을 많이 했고, 근데 이렇게 카메라까지 들어가서 운전자의 눈이나 하품하는 입모양까지 그 촬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촬영한 얼굴의 영상 정보는 따로 저장하거나 어디 전송하진 않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저장 없이 그대로 그 연산 처리만 해서 운전자가 눈을 깜빡거리는 횟수나 하품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휴식하라고 이렇게 안내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전에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좀 달라. 이 주의력 그 결핍에 대한 그런 경고를 띄우는 방식이, 운전을 딱 시작하면 처음에 한 20분 정도 동안 운전자의 성향을 파악해. 이 정말 미세하게 핸들 돌리는 이 패턴 있잖아. 이거랑
그 약세를 받거나 하는 이런 운전 패턴을 수집을 한 뒤에 이 운전자의 기본적인 운전 성향을 그 잡아내.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운전을 하면 경고를 띄워. 근데 이게 알겠지만 쉽지가 않아, 상용화하기가. 그냥 생뚱맞게 뜰 수도 있거든. 그래서 벤츠에서도 이거 최초로 한 10년 넘었는데, 이거 그 기술 채용했을 때도 E클래스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막 엄청 자랑하면서 이거 상용화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우리가 어렵게 상용화한 거다, 되게 똑똑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했겠지. 정말로 졸린 사람이 운전하는 거랑 그걸 잡아낼 수 있는지. 하룻밤 새고 막 운전 시켜봤을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잡아내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현대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더 나가서 직접 운전자 얼굴을 찍어서 눈 감고 운전하고 하품하고 다 잡아내는 거야. 근데 조금 전에 나는 맨정신이고 개 멀쩡한데 한번 떴어. 그게 뭐가 됐건 적극적인 안전 시스템이 들어간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신경 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여기 액티브 후드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만약 보행자를 이렇게 가격을 하면 그 보행자가 머리를 본네트에 이렇게 찍거나 유리에 찍으면서 머리 손상이 많아서 이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거든, 교통사고에서. 그래서 이 시속 25km에서 50km 그 사이에서만 작동을 하는 건데, 시속 25에서 50 사이에 가다가 보행자를 딱 쳤다고 판단이 되면 이 와이퍼 앞쪽이잖아, 이쪽 본네트가 안쪽이 들려, 위에가 들려갖고 머리를 보행자가 본네트 위에 갖다 박아도 이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도록 액티브 후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그래서 이 차는 낮은 속도에서 접촉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뭐 인도 위에서 운전하다가 이 차도로 덜컹 내려앉잖아. 그런 가벼운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액티브 후드가 작동할 수도 있어요, 작동 조건이 맞으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후드가 아니라 와이퍼 있는 이 라인에서 에어백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외부 에어백까지 두는 경우도 있어. 근데 뭐 볼보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액티브 후드 시스템까지 채용하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좋은 것 같죠. 엔진 선택에 있어서 2.5 엔진하고 3.5 엔진 있잖아요. 근데 2.5만 해도 300마력이 넘어가고, 뭐 3.5 같은 경우는 뭐 380마력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운전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뭐 그런 분들은 2.5가 충분하냐 이런 질문 가끔 주시는데, 당연히 운전을 잘 못하고 우리 어머니분들이 운전할수록 3.5 엔진이 훨씬 좋고요. 운전을 좀 관심 있거나 하신 분들은 알아서 선택을 하시겠지만, 뭐 여유가 되신다면 무조건 3.5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차는 6000cc 12기통 600마력짜리 100토크 차량을 그 엔진을 장착하는 이유가 더 편안하고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140km 정도를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연비가 9.1이에요 제가 저번에 제주도 와서 G70 2.0 4륜 빌렸다가 그거 4.5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G70 후륜을 운행하고 있지만 G70 2.0 터보 후륜이 전 복합 연비 한 6, 7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딱 만약에 내 차가 여기서 운행했으면 아마 한 6.5 정도 나왔을 것 같아. 6.5? 7? 7 나와야 잘 나오는 건데 9.1이야. 그러니까 확실히 연비는 인정? 9.1.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어라운드비도 들어가 있는데, 어라운드비 한번 보여줄까요? 후진겨 넣으면 보이죠? 되게 깨끗하지 진짜. 이 정도면은 진짜 깨끗한 거야. 여기 풀편이 되네.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왜곡이 없이 괜찮은 건지 한번 보려면 주차를 해보면 안다. 제가 한번 주차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차 앞은 완전히 이 주차 라인에 맞췄고, 앞바퀴는 주차선에 가깝고 뒷바퀴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범퍼에 가렸고, 실제 이게 맞는지 내려서 보면 됩니다. 왜곡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내려볼게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주차할 때 앞라인은 딱 맞췄잖아. 근데 물론 이제 마진을 좀 둔 거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약간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옆라인 한번 볼까요? 옆라인은 괜찮은 것 같아, 그지? 요 정도 가깝고 뒤에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지? 이 정도면은 왜곡 없는 것 같고. 뒤에 한번 볼까요? 이게 뭐야? 이러면 어떡해? 아까 전에는 차가 한 이만큼까지 와 있는 거였잖아. 그래갖고 이걸 완전히 가리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정도 왜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는 괜찮은데 앞뒤 왜곡이 좀 있어요. 어라운드뷰가 얼마나 그 왜곡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화질 같은 거 한번 보시면 깨끗하죠? 괜찮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운행할 때 별로 도움은 안 돼.
안 쓰지. 그냥 더 불편하고 시내 운전을 할 땐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잘 활용을 하진 않습니다. 이 호불호가 좀 있죠, 옵션도. 네, 안녕하세요. 맥스페어 박성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3세대로 지난 G80 모델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세타3 2.5 터보 엔진의 후륜구동 버전 모델이고요. 외관은 저희가 뭐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여타의 지금까지의 제네시스랑 크게 다르지 않게 전방 레이더가 이쪽에 그릴 속에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옵션이 들어가서 전방 카메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뭐 다 LED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두 줄로 나눠진 디자인 그대로고요. 본닛 위에 라인 역시 제네시스 마크에서 이어져서 그대로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호불호가 강하니까 이 부분 제껴두고 바로 엔진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이고요. 저희가 디자인 커버는 잠깐만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네, 세타3 2.5 터보입니다. 저도 정말 이번에 처음 타봐서 기대가 컸는데, 세타3 엔진. 지금 이 세타3 터보 엔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단 그 제네시스니까 세로 배치죠. 제네시스에는 가로 배치 따위는 있지 않습니다. 세로 배치 엔진 보여주고 있고요. 보면은 이 피스톤 기울기가 살짝 옆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엔진이 바닥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엔진 헤드 커버인데 이쪽에 엔진 헤드고, 엔진 헤드 보면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서 오른쪽에는 흡기 매니폴드 플라스틱으로 된 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흡기니까 여기 위에 인젝터 4개 보이시는데, 그리고 고압 연료 펌프는 이 흡기 매니폴드 아래쪽에 또 4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듀얼 인젝션 시스템과 더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엔진 쿨런트. 냉각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 또 있죠? 이게 바로 인터쿨러를 시켜주는 냉각수예요. 순행식 인터쿨러. 이건 엔진을 시켜주는 냉각수가 이쪽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터쿨러를 시켜주는 인터쿨러용 냉각수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 차량은 워터펌프 자체가 2개예요. 워터펌프가. 워터펌프가 2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인터쿨러용 냉각수는 전기 모터가 돌려주고요. 그리고 엔진을 시켜주는 이 냉각수는 지금까지의 엔진들처럼 이 구동 벨트에 물려있는 물펌프, 그 워터펌프가 돌아서 엔진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직분사 엔진인 만큼 이쪽에 고압 펌프 여기 있습니다. 직분사는 당연히 고압 펌프가 여기 있어야 되고, 저압 펌프는 안에 뒷좌석 밑에 연료통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냉각수가 여기 있는데 냉각수가 이 리저버 탱크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려면 되게 안 보여요. 저쪽을 이렇게 봐야지 여기 F가 저쪽에 보이는데, 이거 왜 이렇게 확인하기 어렵게 해놨는지 너무 불편합니다. 이거는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이 당연히 흡기니까 여기가 흡기캠, 여기가 배기캠이 있는데, 흡기캠 쪽에는 지금 전자 모터 방식 여기 달려 있고요. 아마 이쪽이 OCV 타입일 거예요. 오일 컨트롤 밸브, 솔 밸브가 이쪽에 있을 텐데, 그래서 오일 컨트롤 밸브 타입이 이쪽에 있다는 거. 그리고 저쪽이 흡기면 당연히 여기는 터보가 있겠죠. 100이니까 이쪽에는 터보 차저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터보 차저 위에는 방열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총맥 컨버터 같은 게 나가면서 산소 센서가 저쪽에 박혀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저 밑에 커다란 8단 변속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스티어링 컬럼 이거 좀 봐봐. 저기 쇳대기, 저기에 그 운전석에서부터 스티어링 컬럼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R타입이니까 당연히 모터는 이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유니버셜 조인트가 저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이쪽 밑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오일 쿨러도 보이네요. 이쪽에 오일 쿨러도 보이고, 샤프트 밑으로 지금 엔진 마운트도 보이고 있고요. 안에서 시동을 걸고 핸들을 돌리면 샤프트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약간 운동 안정성과 약간 밸런스를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엔진이 약간 옆으로 기울어진 만큼 엔진 위치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엔진의 최대 높이가 이 정도라는 거는 밑에 뭐 드라이 펌프 방식도 아니고 엔진 오일 팬이 있을 텐데
상당히 낮은 엔진의 위치, 그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럿 마운트가 이쪽입니다. 서스펜션 마운트가 이쪽인데, 서스펜션 마운트에서 한 10cm만 나오면 엔진이 끝나요. 그러니까 엔진이 엄청 뒤로 밀려있죠. 확실히 3.5 터보보다는 2.5 터보가 밸런스가 꽤 좋을 것 같다는 게 엔진의 구조적인 걸로도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엔진이 낮고 안으로 밀려서 무게 밸런스에 상당히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쪽 구석에 엔진을 좀 커버로 많이 쌓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엔진을 커버로 쌓아놓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브레이크 액 위치하고 있고요. 효율 중심의 세타3 터보 엔진은 뭐 듀얼 인젝션과 순행식 인터쿨러를 장착하고 있다는 특징 외에는 뭐 구조적으로 그렇게 큰 특징이 있는 건 아닌데, 확실히 운행을 해보니까 효율이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그 시도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요. 앞범퍼에서 저 뚫려 있는 구멍은 실제로 안쪽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승했던 차량은 245mm의 18인치 타이어 장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렐리의 P0 올 시즌 타이어입니다. P0 올 시즌 타이어. 그리고 캘리퍼는 딱 보니까 대용량 원피스톤 같네요. 근데 제동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기본형 브레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휠 볼트죠. 휠 볼트가 이 방식이 바뀌었네요. 약간 수입차처럼. 원래 국산차랑 수입차랑 좀 다르거든요. 이 국산차는 여기에 볼트만 풀리는데, 이 방식이 수입차랑 좀 다른데, 지금 이 G80 같은 경우는 이거 뽑으면은 다르네. 수입차 방식으로 바뀌어. 이게 정비성이 더 안 좋을 텐데, 요거 수입차 방식으로 바뀌었고, 안에 보면은 알루미늄 타입으로 된 그 WC 본이 크게 보이고 있죠. 고급차의 상징이자 국산차에서는 흔하게 보기 힘든 큰 알루미늄 어퍼함 WC 본 타입이고요. 그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넘어가 보면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컵홀더는 당연히 고급차인 만큼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4개가 잡아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홀더를 닫으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뭐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있고, 이걸 닫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열면 여기서 무선 충전 패드와 충전 포트 같은 거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셀렉터는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 룸미러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엄청 깔끔하죠. 실내 룸미러 엄청 깔끔하고, 여타의 현대기아 차처럼 요즘은 다 이쪽에 넘어갔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도 이쪽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블루링크 같은 거 다 이쪽에 들어갔고요. 여기에 터치식으로 누르면 당연히 고급차인 만큼 LED도 들어오고요. 선바이저 열면 당연히 LED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없죠. 닫고 여는 방식이고, 열어놨더라도 닫으면 꺼집니다. 열면 켜지고, 이게 훨씬 편하고요. 당연히 손에 닿는 모든 곳은 다 가죽 같은 게 감싸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긴 되게 도톰한 가죽이야 진짜. 여기도 플라스틱 같지만 눌러보면은 이 약간 말랑말랑한 우레탄 방식이고, 여기도 말랑말랑하고, 뭐 이 플라스틱도 그냥 싼마이가 아니라 살짝 소재가 좀 고급진 플라스틱. 손에 닿는 모든 곳은 다 물렁물렁합니다. 심지어 여기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약간 인조 가죽 같은 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VDC,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그 다음에 그 아이들링 스탑 끄는 거, 그 다음에 조명 밝기 같은 거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누르고 있으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누르고 있으면 트렁크가 뒤에 열리고요. 다시 누르면 운전석에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운전석에서 직접 열고 닫을 수 있는 전동 트렁크고요. 그러면 시동은 잠시 끄고 계속해서 차를 좀 둘러보겠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이것도 시트 등급도 좀 낮은 거거든요. 근데 이 옆에서 잡아주는 능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완전히 할아버지 차니까 쇼페 같겠지 했는데 이게 좀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옵션이 좀 낮은 만큼 시트가 그렇게 그
조절할 수 있는 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 다 손에 닿는 것은 다 가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뭐 이런 쪽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도 전부 다 부직포잖아. 보시면 여기도 전부 다 부직포 같이 이런 거.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잘 노출을 거의 안 시킵니다. 여기 조금 있다. 여기 밑에만 조금 플라스틱. 여기만 좀 플라스틱. 잘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닿는 것만 플라스틱이고, 웬만한 건 다 가죽 같은 걸로 다 처리를 해놓습니다. 예. 이쪽에도 지금 그 풍전음 방지를 위해서 고무 몰딩 같은 거 다 들어가 있고요. 2열 한번 가볼까요? 운전석에 그 등받이는 조절을 어느 정도 해놨고요. 제가 2열에 앉았거든요. 2열에 앉았는데 그랜저랑 비교하면은 그랜저보다는 조금 좁은 것 같아. 레그룸 자체는. 근데 그렇게 좁지는 않아서 충분한 공간을 보여준 것 같고요. 등받이 각도도 적당히 누워 있어서 그냥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공간 면에서는 그랜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그래도 고급차니까 이런데 이렇게 수납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좋죠. 그 여기도 보면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약간 우레탄이에요. 인조가죽. 가죽 그 이 시트의 뒷판까지 전부 다 인조가죽인 거야. 전혀 플라스틱이 노출이 안 돼. 여기도 지금 암레스트 앞좌석 그 암레스트에서 뒤로 넘어와서 이 송풍구 주변까지 전부 다 그 인조가죽 같은 거를 다 쌓여 있고 고급지죠. 훨씬. 여기에 2열에 그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고급차인 만큼 당연히 이 워크인 이쪽에 다 있고요. 그리고 3단계로 헤드레스트 당연히 조절되고요. 그리고 고급차인 만큼 2열에 간단하게 오디오 같은 거 조작할 수 있는 거, 그 뒷좌석 열선, 그 다음에 요거는 누르면은 뒷좌석의 햇빛 가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사실 이거는 고급 옵션은 아니죠. 옛날에 NF 소나타나 예전 한 15년 전, 20년 그 소나타 때부터 다 있던 거라서. 그리고 이쪽에 트렁크에서 연결되는 스키스로 이쪽에 연결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실내로 소음 들어오지 말라고 이 판때기의 두께도 좀 두꺼워. 이 두께도 좀 두껍고, 그리고 안에서도 열 수 있지만 트렁크에서도 이거를 열 수가 있어. 트렁크에서도 열 수 있고, 실내에서도 열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음 들어오지 말라고 이쪽에 고무 몰딩 다 돼 있고요. 그래서 트렁크에서 이걸 닫아 놓으면 트렁크에서 짐이 좀 움직이더라도 실내로 소음이 많이 유입되진 않고요. 그 시트가 뒷좌석도 버킷처럼 이게 올라와 있어요. 양쪽이. 양쪽이 올라와 있어서, 그 다음에 엉덩이가 이렇게 좀 시트도 되게 길고 깊어서 편합니다. 등받이도 누워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누우면 편해. 확실히. 레그룸은 약간 그랜저보다 좁은 느낌인데 좋습니다. 충분히 고급차 같고요.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에어백이 보통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면 에어백이 9개가 들어가요. 9개가 운전석, 조수석, 그 다음에 시트, 운전석 시트, 조수석 시트, 그 다음에 이 2열 시트, 저기도 2열 시트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커튼 에어백 하나, 둘 들어가고, 운전석에 무릎 에어백까지 들어가면 9개잖아. 근데 얘는 10개야. 그러니까 우리 상식선 에어백은 다 들어가. 운전석 무릎까지. 그러고 보시면 하나 더 있지. 이거 센터 사이드 에어백. 여기서 하나 터지는 거. 이거는 운전자랑 그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랑을 분류해주는 그 에어백이 하나 더 들어가. 이게 최초로 들어간 게 우리 얼마 전에 저거 뭐였지? 시승했던 차 중에 소렌토였나? 거기에 최초로 들어갔어 이게. 이게 센터 사이드 에어백. 원래 사이드 에어백은 이쪽에 시트를 찍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시트 찍고 나오고, 여기도 있어.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2열인데 여기도 보시면 에어백 있죠. 여기도 사이드 에어백이 찍고 나오고, 커튼 에어백은 여기 전체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 사이드 에어백이 센터로도 있어서 상식선의 에어백 9개를 전부 갖추고 나서, 그리고 센터 사이드까지 10개가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거. 장점이죠. 확실히 G80급 정도 되면 완전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당연히 LED로 독서등 다 있고요. 그리고 2열의 컵홀더는 이거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산타페, DM 산타페 때도 이거랑 같은 방식인데 되게 편합니다. 물병 한 번만 보세요. 앞에도 이 컵홀더 잡아주는 게 4개가 잘 돼 있지만 뒤에도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편합니다. 이거 쓰기가 편해요.
역시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컵홀더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한번 올리면 이거 왜 이래? 아, 이게 G80 좀 독특하네. 이게 여기 손잡이가 나와 있는 것도 조금 독특한 방식이고요. 이게 왜 나와 있냐면 여기 지금 누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안 누르면 이거 안 나와. 그러니까 급제동을 해도 앞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걸 안에 손잡이가 있어갖고 안 보이네. 여기 손잡이를 눌러야지만 이게 제껴집니다. 아, 근데 너무 보기 안 좋지 않아? 여기 이게 있으면 가운데 사람이 앉았을 때 등이 딱딱해 지금. 4인승인데 이 정도면? 아무리 이 암레스트에 오디오 조절 장치나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여타의 암레스트보다 길어요. 확실히 지금 이 시트랑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길게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 뭐 충전 포트 하나 있고요. 여기 실내에 이거 있고, 그리고 여기 불 들어오는 것 같고요. 여기 은은하게 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 안에 전체가 90% 쌓여 있어. 사방과 밑에가 전부 다 쌓여 있고, 역시 고급차니까 다 좋아요. 이런 조작감이나 버튼의 조작감마저도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걸 닫으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게 쏙 안 들어가. 완전히 쏙 안 들어가서 옆에 보면 이게 지금 다 닫힌 게 이래. 좀 덜 닫힌 것 같지 않아? 옆에서 보면. 그리고 5명이 탈 일도 충분히 있잖아, 가끔씩은. 근데 여기가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뒷바퀴를 보면요, 뒷바퀴 그 브레이크 디스크가 솔리드 타입이에요. 벤틸레이티드가 아니에요. 아무리 기본형 브레이크라고 하더라도 옵션이 안 들어가도 이 급의 차량은 당연히 벤틸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디 제네시스급이 지금 뒷브레이크를 솔리드를 쓰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독일 차랑 경쟁하겠다는 게 이런 걸 달고 나오는 거지. 이런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고무막에 이런 거 깔맞춤. 이거 원래 플라스틱인데 다 검정색인데, 검정색이 아니라 제네시스니까 지금 은색을 썼잖아요. 이런 거 말고,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말고, 깔맞춤 이런 쓸데 없잖아요. 이거 10원짜리 뚜껑 말고 이런 브레이크가 지금 솔리드로 들어간다는 게 저는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성향의 차는 아니지만, 보시면 뒷브레이크는 앞으로, 그리고 앞브레이크는 뒤로 해서 브레이크가 차의 중심 쪽으로 몰려 있는 게 약간 스포츠 성향의 차, 고급 차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주유구는 누르는 푸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샤크 안테나 있고요. 이 제동등, 보조 제동등의 길이도 되게 중요해. 보통 그랜저는 보조 제동등이 좀 짧아요. 근데 GV80이나 G90 같이 고급차들은 이 보조 제동등이 저 위에 길게 들어가거든. 근데 이 길이 좀 짧은 것 같아. G70 이거보다 길 텐데. 이게 보통 고급차는 되게 길게 들어가거든요, 보조 제동등이. 근데 고급차 치고는 보조 제동등이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후측방 레이더가 이쪽에 장착이 됩니다. 이쪽하고 저쪽에 들어가는데, 이 제네시스 G80은 특징이 이 후측방 레이더가 우리 리뷰 최초인데 앞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하고 들어가고 저쪽도 들어가는데, 전방 쪽에도 이쪽에도 그 전측방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주차 초음파 센서고, 주차 초음파 센서 말고 이쪽에도 전측방 레이더가 들어가고, 앞에 전방 레이더,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전방 카메라, 그리고 뒤에 후측방 레이더까지 들어간다는 거. 확실히 안전에 있어서 강한 모델이다 보니까 다양한 센서가 장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듀얼 머플러, 2.5 엔진이지만 듀얼 머플러 보여주고 있고요. 머플러 팁은 좀 중후한 느낌이죠. 아무래도 차가 급이 있다 보니까 G70이나 어떤 스팅어나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좀 중후한 느낌으로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위에 버튼을 누르면 전동으로 열리고요. 이거 제가 예전에 스팅어 깐 적 있죠. 2개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만 있냐. 양쪽 다 2개 장착됐고요. 이걸 누르면 닫히고, 이걸 누르면 닫히면서 잠깁니다, 한 번에. 그래서 이걸 누르면 좀 더 편해요.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 당연히 고급차인 만큼 그 눈에 보이는 데는 다 부직포나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100% 해놓고요. 여기도 전부 다 마감이 돼 있고요. 하다못해 트렁크 버튼 주변도
이 약간 알루미늄 느낌 나는 플라스틱으로 다 감싸놨기 때문에 고급차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트렁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칭찬할 건 아니죠. 이 가격대 차량에. 여기에 그 트렁크 그 잠길 때 고리인데 여기도 노출이 안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덮개가 다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의 깊이나 크기 보시면 사실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차의 그 체급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도 다 감싸놔. 100%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트렁크 바닥을 위로 들면 이쪽에는 토 견인고리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주입 장치, 그 다음에 빵꾸 났을 때 이거 여기에 연결해서 그 타이어 빵꾸 메꾸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 스티로폼으로 된 이거를 드러내면 이쪽에 보이시죠? 배터리 보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써 있는데 빌트인 캠용 보조 배터리예요. 그리고 원래 후륜 기반의 고급차들은 무게 배분이나 이런 걸 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 배터리를 트렁크 밑에 넣어놓고 있어요. 스팅어도 그렇고 G70도 그렇고 다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지금 차의 밑바닥을 좀 보시면 그 알루미늄 로어암이 저렇게 통짜 알루미늄으로 크게 돼 있어요. 예. 예전에 BMW랑 약간 비슷한 방식, 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G80 3세대 모델 쭉 한번 엔진룸부터 실내외 다 한번 훑어봤고요.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확실히 이 구매층 타겟이나 이런 게 좀 중후하고 좀 편안한 컴포트에 치우친 차량이라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진룸과 실내를 둘러보는 건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